이 퉁소 소리, 세상에 이 가락을 부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이국만리 중국 절강 땅. 조선 옷도 아닌, 외국 옷도 아닌 중국 옷을 걸친 한 여인이 부둣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7년을 찾아 헤맨 남편의 퉁소 소리가 파도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새 나라를 떠돌며 목숨을 건 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바라냐담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신비로운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사집인 어우야담의 홍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는 실화를 재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저자 유몽인이 남원 땅에서 실화로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를 직접 수합하여 기록했고, 임진왜란이 한 가정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찢어진 가족이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었는지를 전하는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전라도 남원 땅이었습니다. 지리산이 병풍처럼 둘러선 고을. 봄이면 광안루 연못에 연꽃이 피고, 여름이면 요천 냇가에서 아이들이 물장구를 쳤습니다. 가을에는 들판에 벼이삭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남원은 예부터 소리의 고장이었습니다. 판소리 명창이 나고 풍류를 즐기는 선비가 많았으며, 장터만 가도 어디선가 북소리, 장구소리, 피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고을에 정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아 그저 정씨네 아들 정생이라 불렀습니다. 올해 나이 20. 얼굴은 준수했고 키가 훤칠했습니다. 어깨가 넓고 눈매가 시원시원하여 장터에 나가면 처녀들이 돌아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퉁소였습니다. 대나무를 깎아 만든 피리. 6개의 구멍을 통해 바람이 빠져나가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락이 태어났습니다. 정생이 퉁소를 불면 지나가던 새가 나뭇가지에 앉았고, 밭일하던 아낙네가 호미를 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울음을 멈추었고, 늙은이는 잃어버린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가락이 어찌나 구성지던지 남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생의 퉁소를 들으면 귀신도 운다.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성품이 호방하여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술 한 잔에 퉁소 한 곡. 달밤이면 광안루에 올라 퉁소를 불었고, 그 소리는 남원 들판을 가로질러 멀리 지리산 자락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슬 내린 새벽에도, 해 지는 저녁에도 정생의 손에서 퉁소가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문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당에 보내면 책은 덮어두고 퉁소만 불었습니다. 천자문도 떼지 못한 채 2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매일같이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글을 읽어야 과거에 붙고 벼슬을 하지. 퉁소가 밥을 먹여주더냐? 아버지, 글에는 뜻이 없습니다. 저는 퉁소가 좋습니다. 내 또래 아이들은 벌써 사서삼경을 떼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이 망나니 같은 놈. 정생은 머리를 긁으며 헤헤 웃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도 서당 대신 냇가로 달려가 퉁소를 부는 젊은이였습니다. 이것이 정생이었습니다. 호방하고 자유롭고 근심 없는 젊은이. 남원의 하늘이 이렇게나 평화롭던 시절. 세상이 뒤집어질 줄은 꿈에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남원 장터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고을원님의 생신 잔치에 풍악대가 모였고, 정생도 퉁소를 불러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생이 퉁소를 들고 연회석 앞에 섰습니다.
한 번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술을 댔습니다. 첫 가락이 울려 퍼지자 잔칫집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가락이었습니다. 봄바람이 꽃잎을 흩날리듯 가볍게 시작된 선율이 점점 깊어지더니 사람의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술잔을 들다 말고 귀를 기울이는 양반, 부채질을 멈추고 눈을 감는 아낙, 어린아이까지 울음을 그치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같은 고을에 사는 양가집 딸. 이름은 홍도. 붉을홍, 복숭아도, 올해 나이 18.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고 입술이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또렷했고 코가 오뚝하여 옆에서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런데 홍도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글을 배워 사서삼경을 읽을 줄 알았고 셈에도 밝았습니다. 남원에서는 정생의 퉁소 제주와 홍도의 총명함은 남원의 두 보배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홍도는 정생의 퉁소 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락 하나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사람이 있다니. 머리로 있는 글과 달리 퉁소 소리는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홍도가 시녀에게 물었습니다. 저 퉁소 부는 사람이 누구니? 정서방네 아들이에요. 퉁소는 남원에서 제일이지만 글 공부는 안 해서 집에서 골치래요. 천자문도 못 된다잖아요. 홍도의 볼이 밝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정생을 다시 보았습니다. 퉁소를 품에 넣고 술잔을 기울이며 호탕하게 웃고 있는 청년. 홍도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정생의 아버지가 홍도네 집에 혼담을 넣었습니다. 정생의 아버지로서는 남원에서 손꼽히는 양가집 딸에게 혼담을 넣는 것이 욕심이었지만 아들의 준수한 외모라도 믿어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홍도의 아버지가 사윗감을 살폈습니다. 정생이라. 얼굴은 쓸만하고 퉁소는 잘 분다 하나 학문이 없지 않은가. 천자문도 떼지 못한 사내를 사위로 맞을 수야. 홍도의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학문 없는 사위는 안 된다고 전해주시오. 혼담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홍도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홍도가 아버지 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정생과의 혼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 처녀가 사내에게 먼저 혼사를 청하다니. 이게 무슨 후한무치한 짓이냐? 아버지, 제가 잔칫날 정생의 퉁소를 들었습니다. 퉁소가 대수냐? 그를 모르는 사내인데. 홍도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락 한 곡으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입니다. 그 재주 안에 비범한 기상이 있습니다. 글 공부는 제가 시키겠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그릇은 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어른을 가르치려 드느냐? 아버지 퉁소 소리 한 곡에 잔칫집이 적막해졌습니다. 원님도 감탄하고 늙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는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노려보다가 물었습니다. 만약 저놈이 끝내 글을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고집불통. 대체 누구를 닮아 이러는지. 홍도의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허락하세요. 홍도가 한 번 마음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다만 사위가 3달 안에 천자문을 떼지 못하면 내쫓아낸다. 홍도가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혼례를 올리던 날 밤, 신방에서 정생이 홍도에게 퉁소를 불어주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생의 퉁소 소리가 그 달빛 위를 흘러갔습니다. 홍도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가락이 끝나자 홍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퉁소를 부세요. 그 소리가 들리면 제가 반드시 찾아가겠습니다. 정생이 웃었습니다. 허허, 왜 떨어질 일이 있겠소. 평생 옆에 있을 텐데. 홍도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쳤습니다. 마치 앞날을 예감하듯. 이때 마루에서 홍도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생아, 내 딸이 너를 선택한 것은 내 퉁소 때문만이 아니다. 세상에는 재주가 있어도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재주는 없어도 한 가지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있느니라. 무엇이든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다. 정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참뜻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생이 깨닫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듬해 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몽석, 꿈몽의 돌석. 꿈처럼 귀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생은 갓난아이를 안고 퉁소를 불었습니다. 자장가 대신 퉁소 소리. 아이는 아버지의 퉁소 소리를 들으며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원은 평화로운 고을이었습니다. 광안루에서는 사대부들이 시를 읊었고 장터에서는 장사꾼들이 흥정을 벌였습니다. 아낙네들은 냇가에서 빨래를 했고 아이들은 고을 뒷산에서 메뚜기를 잡으며 놀았습니다. 200년 넘게 큰 전쟁이 없었던 조선이었습니다. 칼은 녹슬었고 군사훈련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전쟁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생은 혼인 뒤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홍도의 말대로 글 공부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홍도가 밤마다 정생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서방님, 이 구절을 보세요.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오, 그런 뜻이었어. 서당에서 들을 때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랐는데 서당 선생님이 재미없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건 사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라고요. 정생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심이 없었을 뿐. 홍도가 이야기를 풀어가며 가르치니 글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천자문을 뗐습니다. 장인어른이 와서 시험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마. 6달이 지나자 논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생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덕에 저놈이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내가 10년을 못한 일을 며느리가 3달 만에 해냈구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생이 요즘 완전히 달라졌다더라. 다 홍도 덕이지. 저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야. 퉁소만 불던 한량이 글을 읽는다니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만. 낮에는 품팔이로 가게를 도왔고 저녁이면 글을 읽었습니다. 홍도는 바느질과 삭바느질로 살림을 보탰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몽석은 마루에서 뒹굴며 놀았고 정생이 퉁소를 불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 무렵 남원에는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놈들이 대마도에 10만 대군을 모으고 있다더라. 에이, 설마 쳐들어오겠어. 한양에서 파발이 왔다는데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네. 200년 태평성대인데 무슨 전쟁이야. 장터의 장사꾼들도 코웃음을 쳤고 양반들은 시국 걱정 대신 시 짓기에 바빴습니다. 정생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소. 외놈들이 바다를 건너온다는 건 말도 안 되지. 홍도는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불타는 집, 흩어지는 사람들, 아이의 울음소리. 그러나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선조 25년, 서기 1592년, 4월 13일, 왜군 15만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것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1번대가 부산진성을 하루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동래성이 무너지고 상주가 무너지고 충주가 무너졌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온 왜군은 보름도 안 되어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한밤중에 궁을 버리고 의주로 피란을 떠났습니다. 조선 팔도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남원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발마가 달려왔고 고을 관아의 경문이 걸렸습니다. 왜적이 전라도로 내려온다. 장정은 모두 나와 싸워라.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터에서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으로, 산골로, 섬으로 피란을 떠나는 사람들로 길이 넘쳐났습니다. 울음소리가 온 고을을 뒤덮었습니다. 남자들이 징집되었습니다. 정생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위급하니 장정은 모두 종군하라. 정생이 집에 돌아와 홍도에게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부르니 가야 하겠소. 홍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금방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도 가겠습니다. 뭐라고?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남장을 하겠습니다. 안 된다. 전쟁터에 여자가 어떻게 간단 말이오. 서방님과 떨어지느니 차라리 전쟁터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정생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홍도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한 번 마음을 먹으면 꺾을 수 없는 여자라던 장인어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생이 길게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몽석은 홍도의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4살배기 아들을 안고 홍도가 말했습니다. 몽석아, 엄마 아빠가 금방 돌아올게.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한다. 엄마, 가지마. 곧 올게. 약속해. 몽석이 울었습니다. 홍도가 아이를 안겨드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몽석이를 부탁드립니다. 홍도의 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라. 내 어미는 일찍 갔으니 내마저 잃으면 이 늙은이가 어찌 살겠느냐. 홍도는 돌아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생은 퉁소를 품에 넣었습니다. 칼보다 먼저, 옷보다 먼저 퉁소를 챙겼습니다. 어디를 가든 퉁소만은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몽석의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업고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피란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셋으로 갈라졌습니다. 정생과 홍도는 남원성으로, 몽석은 지리산으로. 전쟁이 이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도는 남장을 했습니다. 긴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에 숯검댕을 문질러 거칠게 꾸몄습니다. 허리에 칼집을 차고 걸음걸이도 사내처럼 쿵쿵 내디뎠습니다. 목소리도 낮추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젊은 사내였습니다. 정생의 종자, 즉 하인 행세를 하며
함께 남원성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성에는 명나라 원군 장수 양원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군과 명군이 합세하여 왜군을 막으려 했습니다. 성 안은 군사와 백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짐수레가 쉴 새 없이 오갔고 대장간에서는 밤낮으로 칼과 창을 만들었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병사들이 교대로 보초를 섰습니다. 정생은 성벽에서 보초를 섰고 홍도는 군영 뒤에서 밥을 짓고 화살을 나르고 부상병을 돌보며 뒤를 바쳤습니다. 전쟁터의 나날은 참혹했습니다. 밤마다 멀리서 왜군의 함성이 들려왔고 낮이면 대포 소리가 성벽을 때렸습니다. 부상당한 군사들의 신음 소리가 군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생이 밤에 몰래 퉁소를 불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홍도만 들을 수 있게 어둠 속에서 홍도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이 전쟁이 끝나면 뭘 하고 싶어요? 남원에 돌아가서 몽석이 안고 광안루에 올라 퉁소 불고 싶소. 저는 서방님 퉁소 소리 들으며 바느질하고 싶어요. 몽석이는 마루에서 뒹굴며 놀고요. 그러면 되지. 전쟁은 끝나게 마련이니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전쟁통에도 가족을 향한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선조 30년, 서기 1597년, 정유재란이 터졌습니다. 한 번 물러갔던 왜군이 다시 대거 침입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원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왜군 5만 6천 명이 남원성을 에워쌌습니다. 성 안의 군사는 1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5배가 넘는 적이었습니다. 성 밖을 내려다보니 왜군의 깃발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성문을 닫아라. 끝까지 싸운다. 왜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총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고 성벽에 사다리가 걸렸습니다. 성 안에서 끓는 물을 끼얹고 돌을 굴렸습니다. 왜군이 떨어졌다가 또 올라왔습니다. 밤새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성벽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포에 맞아 돌벽이 갈라지고 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생이 홍도를 붙잡았습니다. 홍도, 성이 무너진다. 도망쳐야 한다. 서방님과 함께 내 뒤를 따라와. 절대 손을 놓지 마. 그 순간 성벽 한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왜군이 무너진 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함성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짓밟히는 사람, 비명을 지르는 사람, 칼에 쓰러지는 사람. 그 혼란 속에서 정생과 홍도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홍도, 서방님. 비명과 함성과 포성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정생은 사람들에 떠밀려 명나라 장수 양원의 군사들 틈에 섞였습니다. 양원은 패잔병을 이끌고 북쪽으로 퇴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생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아내가 성 안에 있습니다. 돌아가면 죽는다. 왜군이 성을 점령했어. 놓으시오. 놓으란 말이오. 군사 2명이 정생의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정생은 끌려가면서 불타는 남원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성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었습니다. 홍도. 정생의 품에서 퉁소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홍도는 왜군에게 붙잡혔습니다. 남장을 하고 있었으나
전투 중에 상투가 풀리면서 긴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자다. 조선 여자를 잡았다. 홍도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서방님을 찾아야 한다. 부부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정생은 명나라 군사를 따라 중국으로, 홍도는 왜군에게 잡혀 일본으로, 남원성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날 남원에서 죽은 사람이 만여 명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정생은 양원의 군대를 따라 중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조선 군사로서 명나라 군에 편입된 것이었습니다. 중국 절강 땅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국 땅이었습니다.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랐습니다. 정생은 매일 남쪽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건너 어딘가에 조선이 있었고, 남원이 있었고, 홍도가 있었습니다. 홍도는 살아있을까? 남원성이 불탔다는데, 혹시, 정생은 차마 그 뒤의 말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퉁소를 불었습니다. 슬픈 가락이 절강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 아들을 두고 온 죄책감, 고향을 떠난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저 조선 사람의 퉁소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고향 생각에 눈물이 난다. 아내를 잃었다더라. 전쟁통에 헤어졌다고. 불쌍한 사람이지. 양원 장군도 정생의 퉁소 소리에 감탄했습니다. 내 퉁소 소리는 참으로 구슬프구나. 사람의 간장을 녹인다. 나도 고향이 그립구나. 정생이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장군님, 저를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안 된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군적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 함부로 보낼 수 없어. 그러면 일본으로라도 보내주십시오. 아내가 외적에게 잡혀 그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더더욱 안 된다. 적국에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정생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전쟁이 끝나고 양원의 부대는 해산되었습니다. 정생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국 땅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중국 땅. 조선으로 돌아가는 뱃삭도 없었습니다. 정생은 절강 부둣가에서 품팔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배를 나르고 짐을 싣고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타들어갔습니다. 하루 일하면 겨우 한 끼 먹을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둣가에 조선으로 가는 상선이 들어왔습니다. 정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조선으로 가는 배요. 태워주시오. 저는 조선 사람이요. 선장이 정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뱃삭시 있소. 없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돛을 올리든 짐을 나르든 밑바닥을 쓸든. 선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뱃삭 없이는 못해요. 이 배는 장사하는 배지 자선을 베푸는 배가 아니야. 제발, 고향에 아내가 있습니다. 전쟁 때 헤어졌습니다. 선장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딱한 사정이지만 어쩔 수 없소. 배에 빈자리가 없어. 배가 떠나는 것을 정생은 방파제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으로 가는 배가 점점 작아지다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정생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품에서 퉁소를 꺼냈습니다.
밤이면 부둣가 끝 방파제에 앉아 퉁소를 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홍도가 어딘가에서 들을 수 있기를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붙들고 한편 홍도는 왜군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수십 명의 조선인 포로와 함께 배에 실렸습니다. 배 안은 비좁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서 서방님을 찾아야 한다. 일본 규슈당에 내린 홍도는 한 상인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한여로 부려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인의 이름은 히라타. 비단과 도자기를 중국에 파는 무역상이었습니다. 히라타는 조선인 포로를 싸게 사서 부려먹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조선 여자, 너는 오늘부터 부엌에서 일한다. 도망치면 죽는다. 홍도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홍도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셈에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홍도는 먼저 일본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일을 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상인 가족의 대화를 듣고 따라했습니다. 밤에 부엌 구석에서 혼자 중얼중얼 연습했습니다. 물 깃는 법, 불 때는 법도 다 달랐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만에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 더 갖다 드릴까요? 오늘 저녁은 생선이 옵니까? 히라타의 아내가 놀랐습니다. 어머, 이 조선 여자 벌써 말을 하네. 다른 포로들은 1년이 지나도 한마디를 못하는데 반년이 지나자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히라타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이 여자, 일본말을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내가 조선인 포로를 수십 명 봤지만 이런 여자는 처음이다. 홍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히라타가 장부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단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빚은 얼마인지 셈이 맞지 않아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홍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한번 보아도 되겠습니까? 뭐, 내가 셈을 할 줄 아느냐? 조선에서 아버지 밑에서 배웠습니다. 히라타가 반신반의하며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홍도가 장부를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뒤 홍도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여기 셈이 틀렸습니다. 비단 값이 300관이 아니라 320관입니다. 여기서 20관이 빠져 있고요. 저쪽 거래는 중복으로 적혀 있습니다. 히라타가 장부를 확인하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맞다. 이 20관이 어디로 빠졌는지 사흘째 찾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여자는 글도 읽을 줄 알고 셈도 이렇게 빠르구나. 하녀 시키기에는 아까운 여자다. 홍도는 하녀에서 장사 보조로 승격되었습니다. 비단의 올수를 세어 품질을 가려내는 법, 도자기의 유약색으로 가치를 매기는 법, 중국산과 일본산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히라타의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가 깔끔해지니 빠져나가는 돈이 줄었고 홍도의 눈썰미 덕에 흠있는 물건을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라타는 점점 홍도를 신뢰했고 중요한 장사 자리에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규슈 부둣가에서 중국 상인들을 만날 때면 홍도가 통역까지 맡았습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말로 중국 상인을 만나는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참 영리하구먼. 셈도 밝고 눈치도 빠르고.
홍도는 이 자리에서 중국말도 조금씩 귀동냥으로 익혔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그러나 홍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서방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배를 탈 수 있어야 한다. 홍도는 히라타의 신임을 얻으면서 동시에 차근차근 은전을 모았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면서 조금씩 빼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라타가 상을 줄 때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일본에서 3년이 지났습니다. 홍도의 나이 25이 되었습니다. 남원에서 시집 올 때 19이었으니 벌써 6해가 흘러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히라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절강으로 비단을 팔러 가는 배가 있다. 중국 상인과 흥정을 해야 하는데 통역이 필요하다. 내가 조선말, 일본말 다 되니까 중국말도 좀 할 줄 아느냐? 홍도가 대답했습니다. 몇 마디는 할 줄 압니다. 사실 홍도는 3년 동안 부둣가에서 만난 중국 상인들에게서 중국말도 틈틈이 배워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기회가 올 것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히라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를 데리고 가마. 홍도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절강, 중국 땅, 일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구나 정생은 명나라 군대를 따라 중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절강이라면 혹시라도. 홍도는 짐을 꾸렸습니다. 3년 동안 모은 은전을 허리춤 깊숙이 숨겼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홍도는 잠시 멈춰서서 바다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쪽에는 일본이, 서쪽에는 중국이, 그리고 그 어딘가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살아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조선 옷, 남장 군복, 일본 옷에 이어 4번째 복색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옷이 바뀌었지만 속에 품은 마음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새 나라의 복색으로 본색을 숨기며 자기 몸을 지킨 여인. 그것이 홍도였습니다. 배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람이 홍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국 절강에 도착한 홍도는 히라타의 장사를 도우면서 틈틈이 조선 사람의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조선에서 온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조선 전쟁통에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덜어 있지. 부둣가에서 품팔이 하는 사람들 중에 있을 거야. 홍도는 장사가 끝나면 부둣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조선 사람을 만나면 물었습니다. 혹시 남원에서 온 정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퉁소를 잘 부는 사람입니다. 모류. 남원 사람? 들어본 적 없소. 전쟁통에 넘어온 사람이 수백인데 어디 다 알겠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절강은 넓었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홍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히라타의 장사를 도와 비단을 팔고 밤에는 부둣가와 주막을 돌며 정생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둣가 주막에서 한 중국 노인을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이 긴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왕노인이라 했습니다. 젊어서 배를 몰았고 세상 구경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노인은 이국 땅에서 혼자 남편을 찾아다니는 조선 여인의 사연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아가씨, 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건너왔다니. 그것도 남편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로구먼.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서방님을 찾아야 하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절강 땅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찾겠소? 하늘의 별을 세는 것과 같은 일이오. 홍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은 말이 없지만 서방님에게는 퉁소가 있습니다. 서방님은 어디에 있든 퉁소를 불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왕 노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퉁소 소리 하나로 사람을 찾겠다고? 예. 세상에 그 가락을 부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남원 달밤에 들었던 그 가락, 홀레날 밤에 들었던 그 가락을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왕 노인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늙은이가 세상을 오래 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소. 하늘은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법이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오. 홍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왕 노인은 그 뒤로도 홍도를 도와주었습니다. 절강의 포구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디에 조선 사람이 모여 사는지, 어디 부둣가에 이방인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영파 쪽에 조선 사람이 몇 명 산다고 들었소. 거기도 한번 가보시오. 감사합니다. 왕 어르신. 고맙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오. 왕 노인은 홍도에게 절강의 지리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배를 타면 되는지, 어느 길로 가면 가까운지, 어느 포구에 배가 자주 닿는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길을 알아야 하오. 길을 모르면 10리를 갈 것을 100리를 돌아가게 되지. 홍도는 왕 노인이 그려준 약도를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왕 노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가씨, 사람을 찾을 때는 직접 돌아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오. 소문을 퍼뜨리시오. 이 부둣가에서 저 장터까지 사람의 입은 바람보다 빠르오. 그 말에 홍도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막 주인에게, 장사꾼에게, 뱃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퉁소를 잘 부는 조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주시는 분에게 은전 10잎을 드리겠습니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홍도의 수소문은 발품과 입소문, 두 갈래로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왕 노인이 어느 날 홍도에게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를 보면 늙은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소. 내 죽은 아내요. 젊어서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3년을 돌아가지 못했소. 아내가 3년을 기다리며 매일 부둣가에 나왔다더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가 돌아왔을 때 아내의 손은 갈라져 있었고 눈에는 주름이 가득했소. 하지만 그 눈빛만은 처음 만났을 때 그대로였소. 홍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가씨의 남편도 분명 기다리고 있을 거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의 냄새가 나오.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요. 한편 정생도 절강에서 홍도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부둣가 방파제에 앉아 퉁소를 불었습니다. 혹시 홍도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바다를 향해, 조선을 향해,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홍도를 향해. 두 사람은 같은 절강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강은 동서로 수백 리가 넘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서로를 찾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홍도는 히라타의 장사를 도우며 절강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비단을 팔러 항주에도 갔고, 도자기를 사러 경덕진에도 갔고, 차를 거래하러 소흥에도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조선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홍도의 수완은 대단했습니다. 조선말, 일본말, 중국말 세 나라 말을 할 줄 알았으니 통역으로서 누구보다 쓸모가 있었습니다.
히라타뿐 아니라 중국 상인들도 홍도를 찾았습니다. 저 조선 여인은 말을 3가지나 하니 장사에 이보다 좋은 통역이 없다. 홍도는 통역비를 받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돈이 모이면 자유가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시도 정생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도 부둣가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중국 피리 소리였습니다. 퉁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서방님 퉁소는 이런 소리가 아니야. 어느 날 항주 장터에서 드디어 조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원 출신이었습니다. 전쟁 때 잡혀왔다가 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남원 정생이요? 퉁소부는 그 사람. 홍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십니까? 알지요. 나도 양원 장군 부대에 있었소. 정생은 절강 어딘가에서 품팔이를 한다고 들었소. 절강이라고요? 여기가 절강이잖습니까? 어디요? 어디에 있어요? 그건 모르겠소. 한 5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실마리는 잡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홍도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정생이 살아있다는 것. 같은 절강 땅 어딘가에 있다는 것. 홍도는 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항주, 소흥, 영파, 온주, 태주. 절강의 도시와 포구를 하나하나 돌았습니다. 퉁소를 잘 부는 조선 사람을 아십니까? 모류. 조선에서 온 젊은이 중에 퉁소 부는 사람이 없습니까? 글쎄. 조선 사람이야 있긴 있는데 퉁소까지는 수백 번을 물었고 수백 번을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홍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돌아오면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서방님, 대체 어디 계세요? 다음 날 아침이면 눈물을 닦고 다시 걸었습니다. 한편 정생은 절강 부둣가에서 여전히 품팔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20대의 청년이 3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손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퉁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든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다. 정생은 아직 그 말의 참뜻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본능처럼 퉁소를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바다를 향해 퉁소를 불었습니다. 부둣가의 중국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조선 사람은 매일 밤 퉁소를 부는구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하루도 거르지 않아. 아내를 찾고 있다더라. 7년째 대단하기도 하지. 그 아내가 살아있을까? 글쎄, 전쟁에 잡혀갔다는데 혹은 미친 것 아냐?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지. 정생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 홍도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 퉁소 소리를 들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뼈를 에었습니다. 손이 얼어 퉁소 구멍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퉁소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도 불었습니다. 옆에서 품팔이를 하던 중국인 동료가 말했습니다. 정생, 오늘은 좀 쉬어라. 이 추위에 퉁소를 불다 손가락이 떨어지겠다. 괜찮습니다. 아내가 꼭 이 소리를 듣겠느냐? 절강이 얼마나 넓은데. 안 들릴 수도 있지요. 그래도 불어야 합니다. 제가 불지 않으면 홍도가 찾을 수 없으니까.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고집센 조선 사람이로구먼. 그런데 정생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둣가 주막 주인이 정생의 퉁소에 감탄한 것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의 이름은
진 노인이었습니다. 수염이 하얀 인정 좋은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막문 앞에서 정생의 퉁소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매일 밤 바다에서 퉁소를 부는 조선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자네 퉁소 소리를 들으니 내 죽은 아내 생각이 나는구먼.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무슨 제안입니까? 우리 주막에서 저녁마다 퉁소를 불어주게. 뱃사람들이 자네 소리를 들으러 올 거야. 그러면 술을 더 팔겠지. 대신 밥과 잠자리는 내가 대겠네. 정말입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자네 퉁소를 들으면 그 소문이 더 멀리 퍼질 것 아닌가. 어쩌면 자네 아내 귀에도 닿을지 모르지. 정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혼자 바닷가에서 부르는 것보다 주막에서 부르면 사람들이 듣고 소문을 퍼뜨릴 것이었습니다. 정생은 그렇게 부둣가 주막의 악사가 되었습니다. 노래도 불렀습니다. 조선 노래를 중국 부둣가에서 부르니 말은 알아듣지 못해도 가락 속에 담긴 그리움은 만국 공통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저 조선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바다 건너 고향이 보이는 것 같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소리란다. 전쟁에 헤어졌다지. 어떤 뱃사람은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바다 위에서 오래 떨어져 사는 신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상인 하나가 정생의 퉁소를 듣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진 노인이 놀라 따라 나가니 그 상인이 부둣가에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어머니가 계신데 3년이나 얼굴을 못 봤소. 저 퉁소 소리가 어머니 목소리 같아서. 정생의 퉁소에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제 마음속 가장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진 노인이 정생에게 술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네 퉁소에는 혼이 담겨 있어. 아내를 향한 정성이 소리에 실리는 거야. 그 소리가 계속 퍼지면 반드시 닿을 걸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절강 부둣가에 퉁소 잘 부는 조선 사람이 있다더라. 매일 밤 바다를 향해 아내를 부르는 소리를 낸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 눈물을 흘린다더라. 이 소문이 바람을 타고 포구에서 포구로, 장터에서 장터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홍도의 귀에 닿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어느 날 홍도가 영파 포구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배에서 짐을 옮기던 참이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중국 뱃사람이 동료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 너 그 소문 들었어? 요즘 어디 부둣가에 재미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뭔 소리야? 어디 포구 주막에 조선 사람이 하나 있는데 퉁소를 기가 막히게 불어. 매일 밤 바다를 향해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더라. 홍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짐을 놓쳤습니다. 뭐라고요? 뱃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지금 퉁소라고 하셨습니까? 조선 사람이요. 아, 그래. 조선에서 온 사람인데 퉁소를 귀신같이 분다고. 아내를 찾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디요? 어디 포구요? 홍도가 뱃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뱃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아, 정확히는 모르겠고 절강 남쪽 어딘가라고 했는데 소문이 워낙 이곳저곳으로 퍼져서 홍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퉁소를 부르는 조선 사람, 매일 밤 바다를 향해 아내를 찾고 있다. 서방님이다. 틀림없다. 세상에 이런 사연을 가진 조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홍도는 그날부터 절강 남쪽의 포구란 포구를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밤마다 해안가를 걸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다 위로 퍼지는 소리를 들으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구를 12곳이나 돌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출렁거렸습니다. 홍도가 지쳐갔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는 걸까? 소문이 잘못된 건 아닐까? 서방님이 다른 곳으로 떠난 건 아닐까? 절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히라타가 홍도에게 돌아오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홍도, 장사를 팽개치고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냐? 당장 돌아와라. 히라타의 하인이 영파까지 찾아왔습니다. 주인님이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도망친 것으로 간주하고 관가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홍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관가에 신고당하면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신분이 없는 조선 여자가 관가에 끌려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다시 노비로 팔려가거나 이번에는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홍도가 간청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만 더. 안 됩니다. 주인님이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는 배가 있으니 그 배를 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 오면 포기하겠다고요. 하인이 떠나자 홍도는 방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홍도에게 남은 시간은 하루였습니다. 내일 배를 타면 다시 일본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를 악물고 참으며 기회를 만들고 은전을 모으고 중국말까지 배워가며 마침내 중국까지 건너와 정생의 소문까지 잡았는데 여기서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일본으로? 다시 원점으로? 그 순간 왕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법이오. 그리고 아버지의 말도 무엇이든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다. 홍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라타의 하인 앞에서 말했습니다. 히라타 나으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홍도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3년 동안 성심껏 일한 것으로 빚은 갚았다고. 저는 남편을 찾아야 합니다. 하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소. 주인님이 관가에 신고하면 잡혀갈 텐데. 잡히기 전에 찾겠습니다. 하인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홍도는 그 길로 히라타와 결별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사라졌습니다. 돈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이제 관가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혼자 쫓기는 몸으로 이름도 신분도 없이. 그래도 홍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딱 하루만 더. 딱 하루. 마지막 남은 돈으로 떡 한 덩이를 사서 품에 넣고 다시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이제 돈이 떨어지면 굶어야 했습니다.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포구가 두 곳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구에 갔습니다.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집 서너 채와 배 두세 척이 전부인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밤새 바닷가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 멀리서 술 취한 어부의 노래가 들렸습니다. 퉁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몸이 찼습니다. 이슬에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한 곳이 남았다.
홍도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포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절강 남쪽 끝, 작은 포구. 해안을 따라 걷는 길은 좁고 험했습니다. 바위를 넘고 모래밭을 지나고 절벽 아래 좁은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제부터 먹은 것이라곤 떡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붉었습니다. 홍도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부디 그곳에 계세요. 제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남원에서 정생과 광안루에 올라 함께 보던 달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해안가 길을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소리. 홍도가 멈추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것. 가늘고 떨리는 소리. 홍도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퉁소 소리.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국에도 비슷한 악기가 있습니다. 소나적이라 부르는 세로피리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소리를 듣고 달려갔다가 중국인 악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실망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또 아닐 수도 있어. 이번에도 중국 피리일 수도 있어. 더 들어보았습니다. 가락이 바뀌었습니다. 홍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가락. 이 선율. 중국 피리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꺾임. 조선 퉁소 특유의 떨림. 그리고 이 가락의 흐름. 슬프면서도 따뜻한 그리움이 뼈 속까지 스며드는 가락. 남원 장터에서 처음 들었던 그 가락. 홀레날 밤 달빛 아래서 들었던 그 가락. 몽석을 재울 때 들었던 그 가락. 전쟁터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로 불어주던 그 가락. 세상에 이 가락을 이렇게 부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서방님. 홍도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또 달렸습니다. 퉁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부둣가 끝 방파제 위에 달빛 아래 한 사내가 앉아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퉁소를 잡은 손만은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홍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새 나라를 떠돌며 찾아 헤맨 사람이 바로 저기에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가던 그 배 안에서도, 일본 히라타의 집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중국 장터에서 비단을 팔면서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사람. 그 퉁소 소리를 찾아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수백 리 길을 걸어온 끝에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도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돌멩이를 밟았습니다.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퉁소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정생이었습니다. 7년 만에 본 남편의 얼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졌으며 눈가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작 30인데 40은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국 땅에서의 7년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었습니다. 남원 장터에서 처음 봤던
퉁소를 불 때 반짝이던 그 눈. 맑고 깊고 어딘가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 눈. 틀림없는 정생의 눈이었습니다. 정생도 홍도를 보았습니다. 수년을 그리워했던 여인 얼굴이 야위었고, 손은 거칠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맨발이었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 남원 장터에서 퉁소 소리에 심장이 뛰었던 그 눈. 신방에서 퉁소를 부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눈. 맑고 결연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 눈. 정말 홍도가. 서방님. 정생의 손에서 퉁소가 떨어졌습니다. 퉁소가 방파제 돌 위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홍도야. 정생이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홍도도 달렸습니다. 두 사람이 부둣가에서 부딪혔습니다. 부둥켜 안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정생이 홍도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놓치면 또 사라질 것 같아서, 꿈이면 깨지 않기를 바라면서 홍도도 정생의 등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확인하듯이 두 사람의 통곡 소리가 달빛 아래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막에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뱃사람들이, 주막 주인이, 행인들이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사연을 아는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 조선 사람이 매일 밤 퉁소를 불며 찾던 아내가 진짜로 왔구먼. 세상에 이런 일이. 구경꾼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사연을 모르는 행인도 두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조선에서 온 저 사내가 매일 밤 퉁소를 불며 아내를 찾았다네. 7년이나. 그런데 오늘 밤 그 아내가 진짜로 찾아온 거야. 세상에. 7년이나. 저 여인은 일본에 잡혀갔다가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다더라. 하늘이 맺어준 부부구먼. 하늘이. 누군가 주막에서 술을 가져와 바닥에 놓았습니다. 기쁜 날인데 한잔 하시오. 또 누군가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이국 땅의 낯선 사람들이 두 사람의 재회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정말 살아 있었구나. 예. 서방님도. 어떻게 여기까지. 일본에서 3년을 참았습니다. 말을 배우고 글을 익히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정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본까지 갔었단 말이오? 예. 외적에게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3년. 그리고 이곳에서 서방님을 찾아 다시 4년. 7년입니다. 정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남원에서 바느질하던 고운 손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설거지를 하고 중국에서 짐을 나르고 해안가를 걸으며 닳아버린 손이었습니다. 정생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홍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서방님이 퉁소를 불어주셨잖아요. 그 소리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홍도가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퉁소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방님의 퉁소 소리를요. 정생이 홍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홍도의 볼에 닿았습니다. 약속을 지켰구나. 퉁소 소리를 들으면 찾아오겠다고 했지. 혼례날 밤에 홍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든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다. 정생이 이제야 그 말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퉁소를 놓지 않은 자기 자신, 남편을 찾는 것을 놓지 않은 홍도, 끝까지 놓지 않은 두 사람이 결국 서로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적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세 나라를 건너 7년을 기다려 퉁소 소리 하나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절강의 작은 방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한 이불 아래 누울 수 있었습니다. 정생이 주막에서 퉁소를 불어 돈을 벌었고 홍도가 통역과 장사를 도왔습니다. 둘이 합하니 살림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조선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핀잔을 받던 퉁소 제주가 이국 땅에서 두 사람의 생계를 지켜주었습니다. 홍도의 새 나라 말 솜씨도 절강에서는 귀한 재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동안 각자 키운 제주가 다시 만나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몽진, 꿈몽의 참진, 참된 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생이 갓난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첫째 이름이 몽석, 둘째는 몽진이다. 꿈처럼 만난 우리의 아이니까. 홍도가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중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조선 아이입니다. 반드시 고향으로 데려가야 해요. 그러마. 반드시 데려가마. 세월이 흘렀습니다. 절강에서의 삶은 고달팠지만 서로가 있으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몽진이 장성하여 중국 절강에서 처녀를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진의경이라는 명나라 관리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으로 다녀온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돈이 조선 사람이라니. 나도 예전에 조선에서 외적과 싸웠는데 참 좋은 나라더라. 산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정이 깊어. 사돈끼리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생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부쩍 늘었습니다. 홍도의 얼굴에도 세월의 자국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남원에 두고 온 아들 몽석. 헤어질 때 겨우 4살이었던 아이. 지금쯤 28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있기는 한 걸까? 어느 날 밤 정생이 홍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서방님, 남원으로 몽석이를 찾으러. 우리가 이곳에서 늙어 죽을 수는 없지 않소. 더 늦으면 안 된다. 홍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몽석이, 이제 다 자랐을 텐데. 아비 어미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요? 기억 못해도 괜찮소. 내가 찾아가면 되니까. 지리산에 들어갔으니 무사할 것이요.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실 거요. 반드시. 정생이 퉁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퉁소가 당신을 찾아줬소. 이번에는 이 퉁소가 몽석이를 찾아줄 거요. 정생이 먼저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절강에서 조선으로 가는 상선을 탔습니다. 홍도는 몽진 부부와 함께 나중에 다른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서방님, 먼저 가세요. 저는 몽진이 부부를 데리고 뒤따라 가겠습니다. 반드시 와야 하오. 예. 이번에는 제가 서방님 퉁소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가겠습니다. 정생이 웃었습니다. 남원에서 기다리겠소. 광안루에서. 정생은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20여 년 만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정생이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조선 땅의 흙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중국 땅의 흙과는 달랐습니다. 고향의 흙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원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걸었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떠밀려 나갔던 길을 이제는 제 발로, 제 의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하는 변해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탄 마을터에 새 집이 들어서고, 무너진 성벽 위에 풀이 자라고, 파헤쳐진 들판에 다시 벼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행인에게 물었습니다. 남원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틀 거리요. 남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 때 싹 불타서 잿더미였는데 이제 제법 사람이 돌아왔소. 장터도 다시 열리고 있고 정생이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지나는 마을마다 아이들이 논두렁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몽석이도 저 아이들처럼 자랐을까? 골목에서 빨래를 널던 아낙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홍도도 옛날에 빨래하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개를 넘자 멀리 지리산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지리산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산줄기가 옛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전쟁도 세월도 저 산만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왔다. 드디어 왔다.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광안루가 보였습니다. 전쟁 때 불탄 것을 다시 지어 올린 광안루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오작교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생이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20살 청년이 퉁소를 불던 곳, 홍도와 함께 달을 보던 곳, 이제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중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생은 곧장 지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몽석이를 찾아야 한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를 돌아다녔습니다. 몽석아, 몽석아. 산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남원에서 온 노인과 어린 손자를 본 적 없습니까? 사흘을 돌아다녔습니다. 넷째 날 한 산골 마을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남원 홍노인 말씀이십니까? 이 마을에 사시지요. 손자와 함께 왔는데 손자가 이제 장성하여 장가도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정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마을 끝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덩치 큰 장정이었습니다. 올해 28. 넓은 이마, 단정한 눈매, 훤칠한 키, 정생의 젊은 시절을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석이냐? 사내가 도끼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중년 사내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살 때 헤어진 아비의 얼굴을. 정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다. 내 아비다. 정생이다. 몽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끼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까? 살아있다. 돌아왔다, 몽석아. 몽석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4년을 기다린 아버지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두 부자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집안에서 홍도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올해 80이 넘었습니다. 사위, 정생이냐? 내가 정생이냐?
장인 어른, 정생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불효막심한 사위입니다. 홍도는 어디 있느냐? 내 딸은 뒤따라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사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24년이다. 24년을 기다렸다.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남원 근처 포구에 배 한 척이 닿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중국 옷을 입은 여인과 젊은 부부였습니다. 홍도와 몽진 부부였습니다. 홍도는 절강에서 바닷길로 가거도를 거쳐 제주도를 지나고 순천을 거쳐 남원까지 왔습니다. 남원 땅을 밟은 홍도가 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아왔다. 맨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남원의 흘, 고향의 흘,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생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젊은 사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몽석이었습니다. 홍도, 서방님. 몽석은 4살 때 헤어진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 어머니다라고 한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습니다. 남원 들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광안루 너머로 지리산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었습니다. 홍도의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눈이 침침하여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와서야 딸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야? 아버지. 홍도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새 나라를 떠돌며 닳아버린 손. 18 처녀의 고운 손이 이제는 농부의 손보다 거칠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참으로 고생 많았다. 홍도가 아버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어른이 된 뒤로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몽진 부부도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몽진이 인사드립니다. 이쪽은 며느리입니다. 중국에서 온 며느리가 서툰 조선말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만나 뵈어 영광입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생, 홍도, 몽석과 그의 아내 몽진 부부, 그리고 홍도의 아버지. 얼마 뒤에는 몽진의 장인 진이경까지 조선으로 건너와 합류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다녀온 인연이 사돈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기약 없이 갈라졌던 가족이 24년 만에 모두 한 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남원 땅에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생과 홍도는 남원에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마당이 넓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감나무를 심었고 다른 한쪽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대나무는 퉁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몽석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몽진 부부도 남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비단을 팔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홍도의 새 나라 말 솜씨가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정생이 퉁소를 불었습니다. 예전의 슬픈 가락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가락이었습니다. 홍도가 바느질을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꿈꾸던 그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서방님 퉁소 소리 들으며 바느질하고 싶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몽석이 자기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고 몽진이
중국에서 가져온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홍도의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광활로 너머로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퉁소 소리가 남원 들판을 가로질러 지리산 자락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에 정생은 혼자 퉁소를 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아내를 찾아. 이제는 가족 곁에서 퉁소를 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락으로. 오래전 홀로 광활로에 앉아 퉁소를 불던 근심 없는 젊은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새 나라를 건너고 전쟁을 겪고 이별과 재회를 지나온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더 많이 주름이 졌고 더 많이 거칠어졌지만 더 깊은 가락을 불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도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원 장터에서 퉁소 소리에 불을 불키던 18 처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새 나라 말을 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장사를 하고 이국 땅에서 혼자 살아남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새 나라를 떠돌다 퉁소 소리로 만났다니. 저 홍도라는 여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정생의 퉁소가 아내를 불러온 것이지. 하늘이 도운 거야. 저런 지극한 마음을 하늘이 모른 채 하겠어. 남원에서 정생과 홍도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훗날 유몽인이 이 이야기를 직접 채록하여 어우야담에 기록했고 4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퉁소 소리 하나로 바다를 건넌 사랑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몽인은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생은 조선 사람이다. 난리의 아내를 잃고 멀리 중국까지 가서 찾았으며 홍도는 전쟁에 그 남편을 잃고 새 나라 복색으로 본색을 숨기면서 자기 몸을 온전히 보존했다. 그들의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400년 전 전쟁이 한 가족을 세 쪽으로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중국으로, 아내는 일본으로, 아들은 지리산으로. 그러나 퉁소 소리 하나가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도의 아버지가 혼례 날 밤에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다. 정생은 퉁소를 놓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 바다를 향해 불었습니다. 홍도는 남편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 나라를 건너며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은 두 사람이 결국 서로를 찾았습니다. 거창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퉁소 한 자루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건네는 작은 마음도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반드시 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꼭 끝까지 닿길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